어느 날 아침 나는 눈을 떠보니 벌레가 되어 있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한동안 차트를 휩쓴 발라드의 노래 가사죠. 가사 속 그는 빛나는 별은 아니지만 반딧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나지 않는 벌레, 예를 들어 바퀴벌레라면 어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소설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여전히 읽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여전히 읽었음에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명저.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철학적이면서도 큰 반전이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책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 그레고르는 눈을 떴다. 평소보다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했지만 어제 야근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불을 살며시 걷어냈다. 그런데 팔이 아닌 가느다란 다리가 여러 개 힘없이 흐느적거렸다. 뭐야, 꿈이네. 조금 뒤 그는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헛게 보이네. 기괴한 현실을 뒤로 한 채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며 매일같이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왜 늘 밀려있는 일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근데 이 생각은 어떤 상황을 탓하게 되었다. 부모님의 빚만 아니어도. 이내 그레고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현실로 돌아와 아침에 있을 미팅을 걱정했다. 오늘 출근 못하면 부장한테 뭐라고 하지? 다음 달 할부금은 어떻게 내야 되지? 가족들이 너무 놀라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 걱정도 잠시, 꿈도 착각도 아닌 다름 아닌 현실임을 직시하면서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다. 당연히 미팅은 가지 못했고 가족들도 내가 벌레로 변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영락없는 벌레였고 내가 지나간 자리 바닥에는 점액이 줄처럼 흘러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 그레고르 너 맞지? 제발 말 좀 해봐. 네 목소리라도 들려줘.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일 하나는 성실히 하던 녀석이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여동생은 내가 밥은 챙겨줄게. 그래도 내가 동생이니까. 어머니는 두려움과 혼란, 아버지는 실망, 여동생은 보호 본능을 보여주었다. 점점 나는 어두운 곳을 찾게 되고 벽을 타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내 말이 전해지지 않아 답답하기는 했지만 혼란스러워하는 가족이 걱정될 뿐 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 네 방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네가 날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잖니. 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에 점점 무기력해졌고 끝내 외면하셨다.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이 집에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에 분노했고 나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건 오빠가 아니야. 만약 오빠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는 진작에 집을 나갔을 거야. 여동생도 하루하루 불만을 말하더니 이내 나를 단절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 가장 따뜻했던 말들을 해줬던 사람, 여동생이 돌아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나는 비록 몸이 벌레가 되었지만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바뀐 것이 없었다. 지각에 대한 걱정, 오늘 할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족들이 괜찮은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가치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진 내 몸뚱아리는 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상해갔고 난 정말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싫었다. 말도 못하는 벌레가 되어서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 걱정을 멈추는 순간부터 나를 진짜 벌레처럼 보기 시작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미움이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죽게 되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하지 않고 어머니는 병약하고 여동생은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학생이죠. 그레고르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능을 잃자 가족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했습니다. 걱정이 무서움으로, 무서움이 분노로, 그리고 외면까지 다다르죠. 이 변신이라는 책은 판타지 그 자체이지만 단지 벌레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레고르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병으로 일을 쉬게 된 가장, 취업 준비 중 가족의 눈치를 보는 청년, 육아로 자신을 잃어가는 엄마, 경력이 끊긴 중년의 직장인. 그들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존재가 아닌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었기에 불행했던 것이 아니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사람이고 사랑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그를 쓸모없는 껍데기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그 세상은 자신의 소중한 생을 바치던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레고르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일이었고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었죠.
나아가 그 능력을 잃었을 때 가족이 겪을 고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가족들 역시 그를 걱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안위보다는 무의식 중에 그의 기능을 걱정했고 이런 생각이 엄습합니다. 이제 누가 돈을 벌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이 아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가장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친구니까, 내 배우자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로 사랑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쓸모와 기능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위해서만 살아. 이것이 정말 존재를 사랑하느냐? 그 이면에 있는 가치를 사랑하느냐? 이건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요. 그 가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존재만으로 사랑스럽던 내 아이도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아이에게도 무언가를 바라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건 그 사랑이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균형 위에 세워진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순수해야 한다고 믿어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랑은 때로는 역할 위에, 책임 위에, 기대 위에 세워지죠.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사랑 아니야? 혹은 넌 너무 조건적이야. 그런데 말이죠. 이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기개발 대 힐링, 돈과 이기심, 사랑과 이타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사랑과 이타심이 적기 때문에 돈과 이기심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바라보았고 누구보다 슬퍼서 울기까지 했으니까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죠. 이제 장독대식 해석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도 소유가 바탕이 되어 이기적일 수도 있고 돈을 이야기해도 존재를 존중하며 이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개발에 출중하지만 배려가 많을 수도 있고 늘 힐링만을 추구하지만 이기심에 찌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자라면 부모 또한 기대하게 되고 배우자가 서로를 아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누가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순수할 수 있어도 관계는 현실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브랜드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야. 혹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애정하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운동화야. 사랑은 소유일 수도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혹은 물건도 낡고 때가 타고 어디라도 망가지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그 브랜드를, 그 물건을 치워버립니다. 버리거나 구석에 넣어두거나 그냥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이젠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브랜드와 물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하지 않죠. 이처럼 차량도, 집도, 옷도 쓸 수 있을 때는 사랑하고 쓸모를 잃으면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시대 우리는 사람에게도 무의식 중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우리네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나중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이 편해. 처음엔 그게 자유를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쓸모로 존재해야만 하는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쓸모를 묻지 않으니까, 그저 존재해도 되는 공간이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자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쩌면 존재로 존중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성실했던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헌신적이었던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기대가 컸던 자식이 실패하는 순간,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때로 닳고 구멍난 운동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연재해, 실직, 사기, 낙오, 그 외 수많은 병들, 이런 불행들은 언젠가 반드시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죠. 하물며 지금 걸으면서 이 영상을 보다가 넘어져서 여러분이 손쉽게 하던 기능들을 잃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레고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사랑보다는 결국 말미에는 살궁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은 했겠지만 더 사랑하게 된 그 조건이 결부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을 내세우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지금 지켜야 할 가족이 더 우선이야. 너무나 잔인해 보이지만 현실의 단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능이 사라져도 여전히 같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저는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 벌레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부각이 되는 상징은 역시 삶의 의지겠죠. 그레고르는 삶의 의지라는 촛불이 꺼졌고 살아있는 가족
가족들은 경제적인 조건을 생각해 하수긴을 내쫓고 파출부의 해고를 계획하고 이사와 살림을 논의하고 마지막은 여행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죽고 남은 여동생, 즉 딸에게 결혼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면 사랑보다 살궁리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가족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레고르를 외면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임은 틀림없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가치 판단이 작용한다는 거죠. 소외와 고립을 벌레로 표현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주변의 반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는 벌레, 닫힌 문, 여동생의 바이올린, 창문, 침대, 방, 음식, 음악, 사과 등 그들 간의 소통 방식에 많은 통찰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문과 이렇게 간단하게 간추릴 만한 소재가 아니라 조밀한 심리들이 빼곡하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제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력이 부족하셨고 우리는 오랫동안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늘 의지했던 할머니는 점점 나약해지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식상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제 삼촌들과 고모들도 꼭 그래야만 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각자 팍팍했기에 다들 책임을 피하느라 바빠 보였죠.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결고리가 끊긴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 아래 모였던 식구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도 저희 할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무너진 건 몸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푼 시간은 잊혀졌고 우리가 감당하기 싫었던 현실만 남게 된 거죠.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또는 조건은 없는 건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그 사실은 우리가 쇠약해지고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 봐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외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가족들에게 닿지 않았던 것처럼 힘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묻고 먼저 말 걸고 먼저 눈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사자성어를 상기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필요할 땐 붙잡고 쓸모없으면 내버리는 태도. 안중무인, 눈에 사람이 없다. 존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 냉담무관, 차갑고 담담하며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무관심의 정서 표현이다. 각자도생, 각자 스스로 살아남으려 애쓴다. 공동체의 해체, 개인주의 사회의 상징. 인면수심, 사람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짐. 외형은 인간이지만 본성은 이기적이고 비정하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우리의 이런 행동은 결국 한 단어로 귀결된다. 사람은 상처보다 무관심에 먼저 죽는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보내야 하는가.